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책 읽기 챌린지에 도움을 줄 흡입력 좋은 책 추천 영상입니다. 먼저 시작에 500페이지 이상의 책인데요.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 추천합니다. 일단 이 책이면 하루 만에 완독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꼈는데 등장인물들의 개성이 진짜 셉니다. 게다가 개성 강한 애 다음 또 개성 강한 애 이런 식으로 등장하니까 읽으면서 이 책은 도대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지 싶은 정말 빨려드는 소설입니다. 일단 시작에 춘이라는 여성분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거구의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방화범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벽돌공이었는데 출소를 하자 이제 자신이 일을 하던 벽돌 공장으로 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춘이가 태어나기 전 한 노파의 이야기로 전개가 바뀌는데 서술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복수의 이야기라고. 이 노파는 국밥집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얼음을 밟고 넘어진 후로 아파가지고 몸져 누운 상태였고 옆집 과부가 잠시 도와주다가 점차 도움의 손길을 거두었을 때 웬 벌떼와 함께 새하얀 백발머리에 애꾸눈인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파의 딸이라고 자신이 이제 돌보겠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노파의 더 옛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춘희의 엄마 금복이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북유럽이란 프로그램에서 장항준 감독님의 인생 책으로 나왔는데 환상적, 신화적, 설화적 세 여인의 기구한 삶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펼친 소설 이렇게 소개해주는데 이 말도 진짜 공감이 가고요. 저는 좀 비틀린 영웅전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세 여인은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다가 사람들에게 경악을 받는 존재로 남자들에게 욕정의 대상이었다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속세에서 비범하게 태어나 처절하게 막 살다가 속세에 벗어나 구원받는 존재로 상당히 세 명 다 뭔가 입체적이에요. 그리고 드라마처럼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재등장하는 식으로 인물의 활용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또 제가 사연 있는 악당을 좋아하는데 이 책에서도 당연히 절절한 사랑 이야기와 함께 나오고요. 이 서술자가 마치 타지에서 온 저에게 은밀한 소문을 알려주는 것처럼 내용 방식이 좀 너무 좋았습니다. 내용 전개의 끝을 말해줘도 약간 아니 왜 그렇게 되는 거람 싶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정말 입담 센 사람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기분이라 정말 좋고요. 진짜 흡입력 하나는 결말이 궁금해서 무조건 빨려드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이 배경인 책으로 정영용 작가님의 침입자들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배달의 민족을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배달비, 택배업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 책은 한국 택배업의 고증을 잘 풀어낸 책이라고 느꼈고요. 이 책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말이 결말 같지 않다는 점인데요. 마치 후속작이 있는 듯한 여운을 깊게 줘가지고 이 후속작을 존버해야 하는 느낌이라 책 추천에 넣을까 말까 고민 좀 했는데 이 책이 진짜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엄청 흡입력 좋은 책이라고 느껴서 추천 영상에 들어가고요. 내용은 행운동이라는 지역 담당하는 택배 기사가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택배 일하는 사람들이랑 엮이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이 동네 주민들이 조금 범상치 않습니다. 행운동에 담배를 계속 삥 뜯는 여자랑 정신이 좀 나간 동네 바보랑 자신을 유혹하려고 하는 트랜스젠더까지 읽으면서 약간 하하 유니버스가 계속 생각이 났는데요. 주변에 인기가 많은데 나만 몰라. 딱 행운동이 그런 타입이고 약간 남에게 정을 안 주려고 하는데 정을 결국 주는 그런 정이 많은 사나이입니다. 또 이분이 버려진 책을 주워가지고 스스로 사색하거나 아니면 읽을 때 혹은 사람들의 대화 중에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는 대사가 많은데 정말 책의 취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매력적이었고 진짜 다 읽고 나면 후속작 때문에 언제 나오지 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유쾌한 하드보일드 소설이라는데 공감이 되면서 약간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좋아하는 작가 책 중에 안 읽은 책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발자크 책을 안 산 이유가 연말에 이미 샀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고리오 영감입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스위트홈이 인기가 대박이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이 책이 생각이 났거든요. 일단 내용을 말하자면 로케르 부인은 하숙집을 운영하는데
1층은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2층은 방이 2개가 있는데 한 방은 자신이 쓰고 있고 다른 방은 쿠티르 부인과 그녀의 먼 친척벌인 빅토린 타유페르라는 아가씨가 같이 삽니다. 3층에도 방 2개에 푸아레 노인과 보트랭이 살고 있었고 4층은 방이 4개인데 미쇼노라는 여자랑 옛 세면업자이자 최고참 하숙인인 고리오 영감 그리고 법학 공부하러 파리에서 올라온 청년 메젠드 라스 티냐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옥상에는 하숙집 하인인 크리스토프랑 신부 실비가 살고 있었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4층에 살고 있는 고리오 영감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현재 하숙인들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인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대상인의 분해가 나는 사람이라서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여기에서 하숙을 하나 의문이 들었는데 그가 점차 금액을 줄이면서 하숙방을 막 옮기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입주자들이 여자에 대해 홀려서 파산이니 투기니 말이 나왔지만 고리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케르 부인이 엄청 세련된 천사 같은 여자가 고리오 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보고 아 여자한테 홀려서 그런 거냐고 막 비아냥대는데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다른 스타일로 오는 여자들 보고 무슨 딸이 몇십 명 있냐고 묻는데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아니 그럼 딸들은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는데 왜 당신은 여기서 초라하게 있냐고 물어봐도 별 대답을 안 해서 입주자들은 궁금해했는데요. 한편 고리오 영감과 같은 층에 사는 외제는 파리로 상경해보니까 온통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는데 고향에서 아등바등한 가족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꼭 성공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당시 파리의 상류층은 당연시하게도 정보를 두는 풍습이 있었고 무도회에서 엄청난 미인을 만나서 그녀를 꼬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혼자서 벌써 꼬셔가지고 막 성공한 자신을 상상하는 중에 옆방에서 웬 힘쓰는 소리랑 한숨소리가 깊게 나가지고 한번 나가가지고 보니까 고리오 영감이 은식기를 손으로 막 비틀면서 가엾나이라고 중얼거리면서 슬퍼 보였습니다. 외제는 처음에 미쳤나 싶었는데 표정을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입 다물기로 했고 그렇게 고리오 영감과 외제는 묘하게 연이 계속 닿으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숙인들도 비중 있게 등장을 하고요. 여태 읽은 발자크 소설 중에 좀 덜 장황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책에서 랑제공작 부인이 자주 등장하는데 저번 13인당 이야기에서 많이 좀 재미있게 읽어가지고 반가웠고요. 특히 무도회에서 목리보를 기다리다가 소방 맞고 수녀원 들어간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봐도 정말 좀 절절합니다. 어쨌든 보케르 부인이 운영하는 이 하숙집에서도 스위트홈처럼 저마다의 욕망이 있고 이 욕망으로 뒤틀러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끝이 각기 다른 비극으로 치닫는 이야기입니다. 해설을 보는데 이 외젠이 많이 발자크 소설에 등장한다고 해서 앞으로 발자크 소설이 더 재미있겠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왜 이 고리오 영감이 딸들에게 비정상적으로 헌신하는 걸까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금방 읽게 되고 중간에 반전도 있고 발자크 소설 중 장편인데 가장 흡입력이 좋다고 느껴져서 추천합니다. 다음은 동화책인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읽기 좋은 오스카 와일드의 켄터필의 유령을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14개의 단편과 산문시가 있는데 이 중에 유명하고 희망적인 동화도 많지만 동화치곤 너무 현실적인데 싶은 동화도 있고 예상 밖 전개의 단편도 있고 여러모로 진짜 알짜배기만 모은 단편집입니다. 제목에 있는 이 켄터필의 유령은 약간 할로윈이 생각나는데 영국의 고주택을 매입한 미국 가족이 밤마다 유령이 나와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령은 자존심이 있지 이 괘씸한 가족들을 공포심으로 벌벌 떨게 해주리라 맘먹으면서 이 미국 가족과 영국 유령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이 계속 당합니다. 이 제목에 박힐 만큼 이 단편이 귀엽고 재밌긴 한데 저는 이 단편집에서 어부와 그의 영혼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건 진짜 전개가 정말 재밌어요. 판타지 설정이 다 짬뽕되어 있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일단 내용이 한 젊은 어부가 인어를 잡았어요. 근데 이 인어가 막 싹싹 빌면서 자신이 바다의 임금 딸인데 임금이 늙어가지고 자신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제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어부는 그럼 자신이 부르면 인어는 노래를 불러달라는 조건으로 맹세를 하고 보내줍니다. 처음엔 그냥 물고기 많이 잡으려고 노래를 불러달라 한 거였는데 이제 되려 본인이 인어의 노래에 빠져가지고 내팽겨치고 인어를 다시 막 잡으려고 해도 이제 안 잡히죠.
그래서 인어에게 막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인어는 영혼을 버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부가 그래, 이 쓸데도 없는 영혼 떼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를 찾아가는데요. 신부에게 영혼을 버리는 방법을 묻는데 신부는 어부가 바닷속 타락한 애인 따라 타락 중이라고 막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상인을 만나서 혹시 영혼 살 생각 있냐니까 상인은 그런 쓸데없는 거 말고 어부의 육체라면 노예로 써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는 마지막으로 마녀를 찾아갔는데 마녀는 그건 엄청난 위험한 일인데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자신과 춤을 추면 된다고 하면서 보름달 때 산 꼭대기에 집회가 열리는데 그때 맞춰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가 알겠다 하고 돌아가고 마녀는 진작에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데 일단 벌써 여기부터 전개가 휘몰아치죠? 약 4분의 1만 소개한 건데 그 이유가 좀 더 대박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냥 단순히 뒤틀린 인어공주의 이야기도 아니고 전개가 휙휙 바뀌는데 재미있습니다. 이 책은 극강의 단짠단짠한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좋고요. 판타지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은 좋아하는 시기의 역사책인데 저는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1920년대 미국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시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리어 카트 아메드의 금융의 제왕을 추천합니다. 일단 이 책은 지금 현재 절판 도서여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야 하지만 뭔가 지금 시기와도 비슷하게 느껴져서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이 도입 부분의 금융위기는 보통 투자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건강한 낙관주의에서 시작된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낙관주의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은행가들의 오만한 태도가 더해지면서 과신으로 바뀌었고 때로는 광적인 열정을 낳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책은 1차 세계대전 후 국제 금융 시스템을 재건하려고 했던 중앙은행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몬테규 노먼, 프랑스의 에밀 모로, 독일의 할마르 하르트, 미국의 벤저민 스트롱 이 4명의 보수적인 금융의 제왕들이랑 적인 존 메이노트 케인스의 이야기입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통화에 독점 발행권을 부여받은 은행인데 이 독점 발행권이 뭔 말이냐고 하면 신용의 가격인 금리를 조절하기 위해 이 경제 전반의 통화 흐름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지폐의 가치를 뒷받침해줄 일정량의 금괴를 유지하도록 요구를 받는데요. 여기서 이 책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근본이제입니다. 먼저 본이라는 단어는 판단이나 행동의 중심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럼 본이 제도는 본이 화폐를 근거로 이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고 유지하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 근본이제 이 말은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 관계를 유지하는 본이 제도를 말합니다. 1920년 중반에 중앙은행장들은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 게 성공처럼 보였는데 이때 어떻게 세계 통화가 안정을 얻고 어떻게 자본이 지구상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어떻게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급속한 번영 아래 모두의 안정장치라고 믿었던 근본이제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여주면서 이 중앙은행장들의 발자적인 시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쟁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보시리라 생각하고요.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이 왜 짱을 먹었는지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대공황 속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가 모르는 척하는 여우로 어떻게 다시 경제를 부활시키는지 이 인물들 중심으로 전개돼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읽힙니다. 이 책이 2009년인가 2010년에 퓰리처 역사 부분 수상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내용이 정말 좋고요. 한참 탐욕의 절정이었던 1929년 미국 월스트리트 터줏대감들한테 택시 운전사가 무엇을 사야 할지 말해주고 구두 닦기 소녀는 구두약으로 구두를 닦으면서 금융에 관한 그날의 소식들을 요약해주고 자신의 막 사무실 앞에 어슬렁거렸던 거지 또한 기뜸을 해주었다는 말과 이 월스트리트 근무자들 중에 한 명이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시장에 대해 자신만큼 많이 아는 때가 왔다면 자신은 이제 손을 뗄 시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모로 1920년 후반이랑 현재 탐욕의 시기가 비슷해 보여서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흡인력이 좋아서 억지로 끼워갖고 추천하고 싶었고요. 진짜 다 읽고 나면 성취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총 5권의 흡인력이 좋은 책들을 추천해봤는데
챌린지를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쫙쫙 빨려드는 책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